안녕하십니까. 충남의대 명예교수 강길전입니다. 양자의학에서 에너지의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의학에서 에너지의학을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자의학이란 양자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한 새로운 파라다임의 의학이란 뜻입니다. 양자의학은 몸의학, 바디 메디신, 에너지의학, 에너지 메디신, 마음의학, 마인드 메디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의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에너지의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에너지의학의 응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양자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하게 되었나? 그 이유는 현대의학은 장점도 많지만 또한 한계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의 장점은 첫째, 응급환자를 잘 치료하고 항생제를 이용해서 세균 감염을 잘 치료하며 예방주사를 이용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장기이식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며 인공관절을 통하여 손상된 대퇴골과 무릎을 대체해주고 성형수술과 재활수술을 잘 하고 호르몬 결핍을 진단하고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연자는 현대의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자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불임 및 여성 생식 내분비학을 전공하면서 점점 현대의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현대의학의 한계일까요? 첫째, 많은 만성병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매우 발달된 의료 혜택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 공급에 큰 문제가 없고 사회위생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만성병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은 해마다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암에 의한 사망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도 해마다 증가하고 아토피도 해마다 증가하고 천식도 해마다 증가하며 알러지도 해마다 증가하고 우울증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자폐증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며 치매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의료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현대의학의 교과서에는 원인불명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원인불명이란 병의 원인을 현대의학적 수단으로 아무리 찾아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원인불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 현대의학은 전혀 해결책이 없는 난치병이니 불치병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오늘날 현대의학에는 미병 상태의 환자가 많습니다. 미병이란 환자는 아픈 데가 많은데 현대의학의 첨단 진단 검사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환자가 약 62%에 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현대의학이 매우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과의 차이가 너무 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이고 평균 수명은 67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67세까지는 건강하게 사는데 82세까지 15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년 동안은 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기로는 평균 수명인 82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잠을 자는 동안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9988-234 하는 것입니다. 즉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년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 환자 본인, 가족, 국가 등 모두가 힘들 것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46세의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100세까지 산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을 앓다가 죽는 기간이 15년보다 더 길어질 것입니다.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연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뉴턴 물리학 개념을 의학에 접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이 뉴턴 물리학을 접목했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기계론적 의학이 되었고 유물론적 의학이 되었으며 눈에 보이는 것만 다루는 3차원적 의학이 되었으며 환원주의적, 즉 분석주의적 의학이 되었으며 국소주의적 의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뉴턴 물리학의 기계론적, 유물론적, 3차원적, 환원주의적, 그리고 국소주의적 개념 등이 현대의학을 발전시킨과 동시에 현대의학의 발목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흐르고 있다는 기라든지 인간에게 중요한 감정이니 마음 등을 다루지 않았고 이것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선진 외국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하는 시도였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한 책들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폴 야닉의 콘텀 메디신, 양자의학, 그랜 레인의 콘텀 바이올로지, 양자 생물학, 코린 로스의 휴먼 에너지 필드, 인체 에너지장, 제임스 오스만의 에너지 메디신, 에너지 의학, 또 리차드 컵의 바이브레이셔널 메디신, 파동 의학, 데이비드 해밀턴의 콘텀 필드 힐링, 양자장 치유, 디팍 초프라의 콘텀 힐링, 양자 힐링, 아미트 고스와미의 콘텀 닥터, 양자 의사 등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서 연자의 마음에 와닿는 책은 그랜 레인이 제출한
콘텀 바이올로지, 양자 생물학이라는 책 있습니다. 그랜레이는 하버드대 및 스탠포드대 등에서 25년간 교수를 역임했던 양자화학자입니다. 그랜레인이 저술한 콘텀 바이올로지는 양자 물리학 개념을 생물학에 접목한 것인데, 즉 양자 물리학 플러스 생물학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 생물학은 주류 양자 물리학이 아닌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의 양자 물리학입니다. 주류 양자 물리학은 무엇이며 봄의 양자 물리학은 무엇이냐 하면 1928년 양자 물리학을 창안한 과학자 그룹, 즉 막스 보른, 하이젠베르그, 닐스 보어, 볼프강 파울리 등이 있는데, 이들이 창안한 양자 물리학을 주류 양자 물리학 혹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류 양자 물리학은 난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미스터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주류 양자 물리학과는 개념이 다른 새로운 양자 물리학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가 창안한 양자 물리학이 봄의 양자 물리학입니다. 즉 2세대 양자 물리학인 셈입니다. 주류 양자 물리학과 봄의 양자 물리학은 많이 다릅니다.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류 양자 물리학은 원자보다 작은 양자 세계만 다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봄의 양자 물리학은 원자보다 작은 양자 세계뿐만 아니라 분자 세계, 그리고 원자와 분자 사이의 나노 세계, 심지어는 우주와 같은 거시 세계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랜레이는 생물체에 적용이 가능한 봄의 양자 물리학을 응용하여 양자 생물학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연자는 그랜레인의 양자 생물학 개념을 의학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그래서 봄의 양자 생물학, 그랜레인의 봄의 양자 물리학, 그랜레인의 양자 생물학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의학을 만들 생각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양자의학 콘텀 메디신입니다. 연자가 주장하는 양자의학은 미국의 폴 애닉이 저술한 양자의학과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랜레인의 양자 생물학에서는 인간의 구조를 삼중 구조로 보았습니다. 삼중 구조란 육체적 구조, 피지컬 바디, 에너지적 구조, 에너지 바디, 마음 구조, 마인드 바디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구조를 육체로만 보는 견해와는 너무 다릅니다. 연자의 양자의학은 글렌레인의 양자 생물학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인체를 삼중구조로 보았습니다. 첫째, 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3차원적 구조를 말하고, 둘째, 에너지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파동 구조를 말하고, 세 번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와 별개이면서 육체와 중첩되어 있는 높은 차원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은 육체를 다루는 몸의학, 바디 메디신, 에너지 구조를 다루는 에너지학, 에너지 메디신,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학, 마인드 메디신 등을 통합하는 삼위일체적 전인의학이며
통합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학에서 몸의학이란 육체를 다루는 의학이며 현대의학에서와 같이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 조직, 세포 및 분자를 다루는 의학인데 현대의학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양자의학에서 에너지의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즉 파동을 다루는 의학입니다. 보험의 양자 물리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입자 파동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자 파동의 이중구조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즉 동전의 앞면에 입자가 존재하고 뒷면에 파동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파동을 다루는 의학이 에너지 의학입니다. 양자의학에서 마음의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비물질적인 마음을 다루는 의학입니다. 보험의 양자물리학에서는 마음은 육체와 별개이지만 마음은 육체와 중첩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 마음을 다루는 의학이 마음의학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의학은 삼중구조로 보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따질 때에도 육체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마음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병을 진단할 때에도 육체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마음 차원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병을 치료할 때에도 육체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마음 차원에서 진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은 현대의학과 많이 다릅니다. 현대의학은 육체만 다루지만서도 양자의학은 육체 이외의 에너지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학에서와 같이 인간을 삼중 구조로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증거로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내과의사이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문의사였던 딘 오니시는 그가 저술한 책, 이게 번역돼서 약 안 쓰고 수술 않고 심장병 고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서 음식, 명상,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막힌 관상동맥을 지금 여기서 막혀 있는데 이 관상동맥을 뚫을 수 있다는 여기에 뚫려 있습니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딘 오니시가 비뇨기과 암 전문의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요법을 하고 있는 93명의 전립선 암 환자를 모집하여 이 중 45명은 환자가 해오던 방식의 자연요법을 계속하게 하여 대조군으로 삼았고 나머지 48명은 음식, 운동, 명상, 친교 등을 가르쳐 실험군으로 삼았습니다. 실험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음식은 주로 채식을 하게 했습니다. 즉 전곡, 과일, 콩류, 뿌리, 이파루, 견과류를 먹게 하고 오메가3는 별도로 처방해서 복용하게 하고 운동은 하루 30분간 속보를 일주 6회 하게 하고 명상은 하루에 한 번 저녁 1시간 동안 하루 동안 생긴 속상하는 일을 비우는 명상을 하게 하고 친교는 매주 1회 1시간 동안
담당 의사와 환우들과 건강에 관한 상담과 토론을 하면서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 두 그룹의 환자 상태를 비교했는데 대조군에서는 암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는 혈액 검사가 평균 6%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견입니다. 그리고 암이 사라진 경우는 9%가 있었고 암이 계속 자라는 사람도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험군에서는 이 PSA 혈액 검사가 평균 4% 감소한다는 좋은 소견을 보였고 암이 사라진 경우가 70%나 되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후 후성 유전학 기법에 의하여 500개의 유전자 발현 검사를 했는데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에는 건강에 유익한 47개의 유전자는 발현이 일어났고 질병을 일으키는 453개의 유전자는 발현이 억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딘 오니시의 치료법은 나중에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을 비롯하여 다른 암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활습관치료법 라이프스타일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삼중구조로 보고 각각을 모두 치료하는 것은 매우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료해야만 암을 비롯하여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불완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너지학에서 에너지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에너지학의 이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자의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몸의학, 에너지학, 마음의학 등인데 이 중에서 에너지학은 인간의 삼중구조 중 에너지장을 다루는 의학입니다. 에너지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물리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의 출현 과정, 또 주류 양자물리학, 봄의 양자물리학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출현 과정, 빛은 입자, 파티클인가 혹은 파동, 웨이브인가 하는 질문은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근대 과학의 시초를 알 수 있는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증명함으로써 빛은 뉴턴의 권위에 의하여 입자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또 파동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즉 1801년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은 이중설입 실험을 통하여 빛은 파동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파동을 의미하는 간섭무늬, 이 간섭무늬인데요. 간섭무늬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빛을 입자라고 해야 할지 혹은 파동이라고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은 입자라는 개념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1900년 12월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프랑크는 그 당시 파동으로 알려져 있던 빛을 흑체에 가두고 그 흑체에서 방사되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빛이 입자로 방사되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설입니다. 이것은 막스 프랑크의 빛의 입자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11년 후인 1916년 밀리커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빛을 금속 표면에 비추면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와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을 광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과학계에서 빛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물질을 분해하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분해하면 원자핵과 전자가 되는데 이 전자가 또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전자가 입자인가 파동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1913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아는 전자는 입자라는 가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전자가 입자임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1924년 프랑스 물리학자 드 브로이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힌트를 얻어 전자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였으며 드 브로이는 전자를 입자로 생각하지 않고 전자를 파동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전자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불렀습니다. 드 브로이가 제시한 물질파, 즉 전자의 파동의 존재는 3년 후인 영국의 조지 톰슨과 또 미국의 조세프 데이비슨이 등에 의하여 각각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전자가 파동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전자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리하여 20세기가 시작하면서 빛과 전자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나 빛이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자는 한 곳에 응축된 물질의 작은 덩어리이고 반면에 파동은 흩어져 퍼져갈 수 있는 형태없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두 가지 속성을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를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성질이 다른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학문이 바로 양자물리학입니다. 드디어 1925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전자의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서 우변에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으면 좌변에서 파동함수 부사이를 구할 수 있으며 파동함수 부사이는 전자의 입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함께 움직이는 양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 쓰여지는 파동함수 psi는 허수와 실수의 복소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파동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사인파가 되고, 이것은 전자의 입자가 파동에 실려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류 양자 물리학 그룹에서는 파동함수 psi의 절대값을 제곱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제곱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허수 실수이든 복소수가 실수만 남게 되고, 그래프도 사인파에서 반쪽짜리 이상한 그래프가 되고,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그래프를 파동 입자 이중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입자만 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입자의 확률 해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류 양자 물리학 그룹에서 파동함수 psi를 제곱함으로써 슈레딩거가 그의 방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였던 본래의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었고, 동시에 주류 양자 물리학은 이 이상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고 아주 신비에 가득 찬 물리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류 양자 물리학인 코펜하겐의 중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스 보른의 확률 해석,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 닐스 보어의 관찰자 효과 혹은 측정의 문제, 닐스 보어의 비국소성 원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 데이비드 보험은 파동함수 psi를 제곱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이렇게 제곱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허수를 살렸고, 그리고 허수를 전자의 파동으로 해석했습니다. 허수를 살림으로써 파동함수 psi 그래프는 사인파가 되었으며, 보험은 이 사인파가 의미하는 바는 전자가 파동과 입자가 결합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가 파동, 웨이브와 입자, 파티클이 결합된 상태라는 뜻으로 보험은 웨비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즉 웨이브에서 WAV, 그리고 파티클에서 IC, LA를 결합해서 웨비클을 만들었습니다. 이 웨비클의 모습은 비유해서 말하면 동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동전의 앞면에 입자가 위치하고 뒷면에는 파동이 위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의 입자 파동 이중성 원리에 의하여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는 각각 고유의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자에는 분자장, 세포에는 세포장, 조직에는 조직장, 장기에는 장기장, 개체에는 개체장 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의학이란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개체장 등을 다루는 의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의학이란 동전의 뒷면, 즉 파동을 다루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는 허수 시공간을 다루는 의학입니다. 에너지 장에 대해서 과학자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스칼라 웨이브라든지 스칼라 에너지, 스칼라 필드, 또 테슬라 웨이브, 플라즈마 웨이브, 바이오 필드, 퀀텀 웨이브. 그러나 미국의 보안대체약 센터 엔캠에서는 바이오 필드, 생체장으로 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서 계속하겠습니다.